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저녁 6시 40분이 됐습니다. 월요일 저녁, 또 평일 저녁에는 스픽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고수의 전략, 정치 고수들의 전략과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하고요. 전 정부의 대통령 부인이죠. 김정숙 여사 관련 뉴스들, 이 두 사람을 타겟으로 한 소식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 복귀하자마자 이제 업무에 들어가는 월요일이 됐는데 이런 소식들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태의 본질과 핵심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고수 중에 가장 뛰어나신 고수를 모셨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수도 아니고 전략도 없어서 걱정입니다. 오늘 그래도 아시는 대로 좀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고수들만 모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고수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앞서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이거 이제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법정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진 상황인데 기존에 불거졌던 뭐 여러 가지 뭐 타지마할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옷값 의혹, 뭐 기내식 의혹, 초청장 의혹 중에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서히 드러날 것들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숙 여사가 이분과 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건 사실관계에 어긋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나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미연에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를 통해서 사법적 판단 영역으로 옮겨가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이게 이제 쟁점만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인가 이게 좀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냥 내용을 하나 뜯어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될 내용인가? 뭐 이런 거죠. 자, 기본적으로 김정숙 여사가 갔던 그 기내식 비용이 그렇게 중대하게 비싼 거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상회담 할 때 그 비용이 얼마인지 딱 비교하면 단박에 끝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6천만 원이었는데 현 정부는 2천만 원 썼어. 그럼 거기서 어떻게 명예훼손으로 걸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상황 자체들과 관련해서 정쟁화되는 것들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걸 사법적 영역으로 가서 판단하면 된다라고 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더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가 요구하는 방향의 프레임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이 정도에서 빨리빨리 매듭을 짓고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한데 또 오늘 공교롭게도 검찰 쪽에서도 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지검 형사 2부로 2부가 밝힌 걸로 보여지는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라는 거는 뭐랄까 이게 이제 명예훼손 쌍방이 서로 고소를 주고받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여서 이건 또 어떤 결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항상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데 제가 기사에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이참에 검찰에서 소위 이 대통령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기준과 근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검찰이요? 검찰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검찰은 수사하는 데예요. 수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기소하는 데잖아요. 자기들이 뭐라고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준,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얘기하는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그러니까 소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뭐든지 개입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를 들면 무도한 행위입니까? 행정의 절차라고 얘기하는 건 행정의 절차로 정해진 방식대로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입법이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거기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까? 그냥 거기는 무슨 입법이나 행정에 대한 내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개입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왜 그러느냐. 전 민정수석 신설 이후부터 계속 노골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가 있었죠. 전 그 이후에 일관되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소위 과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다시 걸고 나오기 시작을 한 부분이나 또 그다음에 소위 김건희 씨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물을 타려고 이제 김정숙 씨 문제와 관련된 연동된 내용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소위 과거와 같은 관행처럼 검찰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려고 하는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예.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계속 말씀드린다면 매우 제가 볼 때는 그 검찰이 무도를 넘어서 국정을 자기들 스스로가 개입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위중한 정치 개입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네. 공개적으로 기자를 통해서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볼 때 왜 그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네.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변인도 누군 얘기해서 검찰의 무도성에 대해서 문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만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 권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사권도 지금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뉴노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겠다고 얘기하는 건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얼마 전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왜 3특검 뭐 추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뭐 여당 내부에서도 정리가 잘 안 된 문제여가지고 이것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은 뭐 저도 낮다고 봤는데 검찰, 그러니까 서초동 쪽에서 본격적인 전 정권의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한다는 것은 뭐 대상도 대상이지만 시기가 왜 지금 이 시기냐?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그냥 희석하는 정도의 용도만으로 보이진 않고 이것이 대통령의 지지로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국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끌고 나가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한 계속 전 정부에 있는 김정숙 씨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겠다라고 한 논리인 것 같고요. 예. 근데 비교가 안 돼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기내식 문제 같은 경우로 따지면 네네. 계약 주체가 누굽니까? 계약 주체, 문체부예요. 계약 주체, 문체부. 그리고 기재부한테 또 컨펌 받아야 되고. 그죠? 네. 근데 예를 들면 김정숙 씨가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김건희 씨, 김정숙 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시려고. 예. 근데 그렇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네. 또 하나는 타지메 마을과 관련된 일정 변경이 있었다. 네. 일정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국과 인도 정부 간에 소위 외교적인 일정을 조율한 과정이에요. 네네네. 그 일정 조율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숙 씨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옷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벌의 옷을 외교적인 차원에서 새로 만들어서 갔다라고 하는 모든 게 설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검찰은 그냥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네. 김건희 씨도 문제가 있고 김정숙 씨도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새로운 뉴노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네. 김건희 씨가 걸린 게 뭡니까? 주가 조작과 디올백. 그죠?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네. 그 얼마나 많은 형량 떨어지는지 예. 아시죠? 네네네. 청탁금지법, 네네. 뇌물죄, 알선수재죄, 그다음에 지금 양평까지 거론되게 되면 제가 볼 때 아주 중범죄들이 다 널려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까지 소위 이 문서로 한 번 정도만 네. 수사를 하고 검찰 내부에서 3개월 정도 수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지금까지 내버려 두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이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네.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네. 김건희 지키기 물타기 수사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제든 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김정수 카드를 또 꺼내들고 계속 이걸로 들이대면서 둘 다 동일하게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다. 매우 나쁜 짓이죠. 근데 누가 봐도 비교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수사의 속도나 강도 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를 제기하고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지금 집권 3년 차 들어서 전 정부의 영부인과 관련된 문제를 갑자기 여의도에서 여론전으로 띄우고 서초동에선 갑자기 고위급 인사가 난 이후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라는 보도가 나온다는 점.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기획이죠.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기획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야당 당대표나 전 정부 어떤 고위직을 한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사를 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죠. 네.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언론에다가 슬슬 흘립니다. 상당히 예를 들면 유죄 추정이 되는 것처럼 막 흘립니다. 네. 흘리면 그때부터 국민의힘이 맹폭을 합니다. 사법 리스크 방탄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언론에서 다시 부풀어진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그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네. 법원에서 판단할 때에는 검사가 준 내용만 가지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네. 거잖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좀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한 방식의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먼저 제기해서 검찰이 그걸 수용하고 검찰에서 조사하다가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하겠죠. 그다음에 또 그걸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그걸 또 다시 재서특필을 해서 전 정부에 있는 김정숙 씨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시 언론에
내용이 나올 거고 예. 그 내용들을 가지고 검찰은 또 어떤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거고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면 뭐가 문제가 있었네?라고 하는 둘 다 똑같이 돼버리게 되는 상황으로 네, 네. 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항상 이런 계획은 실패했다. 실패했다. 왜? 국민들은요 객관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는 짓에 대해서 네. 너무나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요. 근데 대신 이제 문제는 아주 특정한 시점엔 이게 요긴하게 사용돼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한다거나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내용에 빠져 있다거나 예. 이랬을 때는 이걸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널어놓는 거죠. 네네. 언제든 갖다 쓸 수 있도록. 저는 그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도 지금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 기획이라고 하신다면 이 기획을 한쪽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실익을 얻고자 이런 걸 기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획을 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로 대통령의 지지도라든지 국정 운영이 뭔가 지지도 때문에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을 자신들의 지지층을 규합하는 차원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실효성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다. 게다가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뭐 레임덕으로 이미 빠져 있다라든지 이제는 뭐 대두덕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동해 유전 개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대통령 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주고 더불어서 이 이슈는 지지층을 규합하기엔 너무 좋은 이슈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권의 유지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실효성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는 거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산소호흡기 같은 거죠. CPR 같은. 네. 뭔가 이제 제가 또 그전에는 링거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 제가 지금 산소호흡기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갖다 쓰는 거죠. 네. 그게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석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 네. 지금 별 얘기 합니까? 별 얘기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연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소위 문재인 대통령 부임 문건도 마찬가지고 석유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 네. 이건 솔직히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죠. 네. 그 내용 가지고 마찬가지고 무조건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생명 연장을 위해서 뭐든 다 갖다 쓴다. 네. 근데 그 갖다 대는 산소호흡기가 좋은 산소인지 아닌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 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가 너무 양극화되다 보니까 소위 30% 정도의 아니 25% 정도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이나 집권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주장에 신뢰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신뢰의 덩치만큼 또 직결하는 효과들이 발생을 해서 항상 더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를 들면 가면 왜냐하면 중간에 선거가 없잖아요. 네. 네.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 가기 전까지. 그렇죠. 네. 권력과 공권력을 갖거나 정부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은 네. 계속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게 소위 조세제도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종부세 문제나 상속세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지지층들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관료들이 네. 다 캐비넷 안에 다 채워놨을 거예요. 하나씩 그거 갖고 나와 네.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국민들이 아직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남아있죠. 최혜병 특검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씨 특검까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때를 또 사용하기 위한 또 뭐가 또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 그렇다면 좀 강고한 예를 들면 특검 연대 또는 중도층까지도 견인할 수 있을 만큼의 또 이쪽 진영의 좀 탁월한 리더십과 진정성 이런 게 좀 매우 요구되는 시점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22대 총선의 선거 승패로만 따지고 놓고 보면 22대 총선 때 그 범야권의 표를 몰아줬던 다수의 국민의 어떤 여망이나 의지는 이채양명주로 비롯되는 건데 그렇죠.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것도 지금 2달이 지났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특검밖에 없는 상황인데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슈는 거의 다 정부 여당 쪽에서 제기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뭐랄까 좀 답답함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답답함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소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너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뭐냐면 입법권밖에 실제로 없거든요. 입법권 아니면 국민 여론인데 소위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출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소위 입법권을 가지고 그것들을 행사했을 때 또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위 국민들의 여론 또는 국민의 민심들에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좀 강고한 좀 연대와 압도적인 여론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좀 국민 여러분들이 답답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적어도 갤럽 조사가 10%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네. 제가 볼 때는 전혀 무서워하지 지금까지는 20%대 한두 번이었습니까? 저 정부가 예. 저 정당이 그런 거 두려워하는 거 맞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하시라도 예를 들면 108명을 딱 끌어지고 거부권 행사하면 네. 3년 동안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대통령 입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3년간 잘 가봅시다 우리 한번. 뒤로는 압박, 앞으로는 회유 이런 아니, 식으로. 심지어 뭐 거부권 활용도 언급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뭐 저한테 요청하시면 저는 뭐 네. 쓰겠습니다. 황우려 비대위원장은 100번이라도 요청을 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엎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 네. 그럼 8명을 소위 대통령으로는 이 대통령으로 안 되겠다라고 느끼는 어떤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의 이동을 나오게 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네. 이거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예. 쉽지 않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아까 언급하셨던 이재명 대표 건은 또 오늘 또 새로운 게 또 나왔어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요.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음성 자료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위중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과 연결지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여기 2018년 12월에 저기 김병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네. 성함이 김진성 씨라고 하네요. 이분과 통화했던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이거 봐라. 이재명은 위증교사범이 명확하다라는 식의 그런 의혹 제기거든요. 네.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돼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료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폭로하거나 공개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상황은 또 누구를 타겟으로 삼나 어떤 시기에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이번엔 또 이재명 대표예요. 아니 한동훈 씨 뭐 하나요?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그렇죠. 그죠? 따지고 보면요. 네. 어디서 왔냐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증거 자료잖아요. 따지고. 네. 증거 자료가 나올 때가 어디죠? 검찰. 검찰밖에 없어요. 그럼 검찰에서 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정확히 그럼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증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안은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기소권이 왜 중대하냐면 인신을 부족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은 최대한 시민들의 인권을 갖다 그러니까 이 인신 구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자기 말도 안 되는 수사권 하나 가지고 이런 수사한 내용의 증거 자료를 갖다가 이게 사실이라면요. 예. 국회의원한테 몰래 줘서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이 내용을 공개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림이잖아요. 제가 방금 얘기하는 이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 얘기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사실대로만 얘기해줘라. 예. 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반론권이거든요. 네네. 근데 교묘하게 반론권이 아니라 위증을 교사한 거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언론이 이것도 막 계속 지금 도배질하면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한번 옛날에 방송할 때 기억 안 나십니까? 뉴스타파나 이런 데서 그 보도한 내용들. 예. 보도를 안 해요. 그렇죠. 언론의 기사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건 중에 하나였던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쌍방울에 있는 관계자가 소위 이 회유와 협박으로 예상되는 공간에 가서 직접 그걸 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일부 보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또 이재명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또 SBS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뜻이 아니라 그런 내용은 판결문에 없잖아요 얘기를 한 거잖아요. 판결문에 없는 게 아니라 아니 검찰이 동일한 사안을 갖다 기소하는데 왜 다르게 기소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소위 대북 사업의 주가 조작이라고 기소해놓고 그렇죠. 여기는 대북 송금 방북 이렇게 두 가지를 검찰이 기소하면 니네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니네들 증거 자료 가지고 다 써먹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했더니 또 SBS는 제가 볼 땐 분명해요. 검찰에 있는 기자가 검찰 얘기 듣고 그 내용 아니야. 판결은 그게 아니거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위증교사에 대해서 박정훈 의원인가요? 이거 TV조선 앵커 하시던 분이죠. 앵커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또 동일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나중에 가면 다 사실 확인해봐야 돼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이 녹취 수사 중인 사안의 녹취 파일이 국회의원에게 넘어가서 공개됐다?
저는 제가 볼 때 이거는 검찰밖에는 달리 추정할 데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정당의 예. 국회의원이 둘이 증거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갖다가 공개를 해서 야당, 제1야당, 그래도 170 몇 석의 야당 당대표를 위증교사했다라고 유죄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무도하고 공포스러운 사회입니까? 이거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했던 행위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아주 공개적으로 해대고 있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녹취록 봐라! 사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좀 더 강도가 세졌다는 느낌도 드는 게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이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런 언급했던 것보다 그건 이제 소위 검찰을 관리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로부터 확보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언에 가까운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박정원 의원은 녹취 파일을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개를 해버리는 거라서 아마 훨씬 아마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의혹 제기인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아마 자기는 밝히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소스가 어딘지 밝히지 않죠.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전 부스럭도 말이 안 돼요. 아니 부스럭을 들고 부스럭 소리를 듣고 그게 돈봉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뭔가 매우 위중한 죄를 짓는 것처럼 검찰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예.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딱 저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예. 거기서 실패한다면 우리가 창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인권 같은 경우는 다 무시해도 된다. 제가 볼 때 이런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아직 확인 안 된 겁니다만 어떻게 자기가 수사 과정의 증거로 확보한 내용들을 아시지만 계속 피의사실 공표했다라는 추정이 2년 내내 벌어졌어요. 네. 2년 내내. 그렇다면 이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매우 나쁜 행위. 제가 볼 때 이건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건 파렴치도 아니고 예. 이런 행위를 한다는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이지 않다는, 인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 또 난리치겠죠. 검찰에서 우리가 언제 줬냐고 난리를 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성 씨인가요? 이분이 줬나요? 예.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가 전화통화해서 녹취한 내용을 줬나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정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 인사와 민정수석 신설 이후에 예. 검찰이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매우 기획한 방식대로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과 추정을 지울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발언은 언론에 대한 평가입니다.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인사들도 그렇지만 심지어 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도 달려들어서 나중에 트럼프가 되고 싶은 거냐? 이제 이런 비판까지 가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범보수 집단에서 전부 다 이재명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예. 당연히 뭐 이제 정치적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렇겠죠. 비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검찰과 언론이 서로 한 몸이 돼서 야당 대표를 죽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서 출발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의문들은 지금의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다들 무식한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애완견의 랩독을 얘기하는 거. 워치독. 네네. 워치독, 랩독. 이거는 그냥 논문 제목이에요. 비유를 그렇게 많이 했죠. 아니 논문 제목으로 나온다니까요. 미국에서는 논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이 뭐냐. 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냐. 아니면 권력에 딸랑대면서 기사만 받아 쓰는 거냐. 딸랑대는 게 랩독이고 그다음에 권력을 견제하는 게 워치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무슨 학계에서 쓰이지 않는 비속어도 아니에요. 그리고 애완견처럼 행위하는 걸 애완견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무슨 트럼프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공식적인 용어를 가지고 와서 당신들
최근에 나의 재판과 관련된 보도 내용이나 기사 내용을 보니까 랩독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워치독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비판하는 거야. 워치독이 돼야 돼. 당신들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생각을 해야지. 예. 소위 권력의 입장에 서가지고 야당 당대표를 탄압하는 기사로 도배질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게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거죠. 외계인이 침입하면 일본하고도 연합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예. 과거에 노회찬 예, 의원님이 예. 재미있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재명을 죽일 수 있는 길이라면 예.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칙도 기준도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기자들이 이거 모르나요? 이런 내용들을 모르나요? 그 무슨 애완견이라는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쁜가요? 자기들이 지금 2년 동안 해왔던 행동을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오히려 고개 숙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해와서 또 이재명 당대표가 제기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조목조목 비판할 수 있다면 전 꼭 비판하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냥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용어 하나 딱 가지고 예. 어떻게 그런 언론관을 가질 수 있냐고. 아니 그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에 있는 모든 학술 잡지에 나온다니까요. 제목이. 학술 잡지 제목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제1야당 당대표가 공개적 석상에 썼다라고 그게 잘못된 언론관이라고 얘기하면 미국에 있는 언론학자들한테 문제 제기해야죠. 당신들 왜 그거 따고 얘기를 쓰냐고. 그러니까 제가 무식하다는 말씀을 드리. 공부 안 하고 예. 맨날 검찰이 갖다 주는 내용만 받았으니까. 네. 아니 해봐서 아시는 거잖아요. 언론 네. 생활을 해봤으니까. 네. 기자는 취재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을 하고요. 사실 확인을 통해서 적어도 약자들을 위해서 권력과 싸우는 진실을 갖다 보도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2년 동안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언론이 응징하지 못한 걸 누가 응징했습니까? 국민이 투표로 응징한. 네. 그렇다면 그 응징의 이 국민의 민심과 여론을 반영해도 안 될 판에 야 신났다. 그 사법부에서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렸구나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냥 도배질하면서 저는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내용은 다 사라지고 자 이제부터 이재명 사법부 수사 시작하라고 하는 보도로 도배질을 하는 걸 보면서 저 기자들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구나. 아니 이화영에 대한 재판이었잖아요. 네. 이게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었나요? 판결문에 이재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어요. 저 이런 걸 보면 기자들이 보고 싶은 걸 절대 안 본다. 안 보는 걸까요? 못 보는 걸까요? 요구하는 거 안 보는 거겠죠. 이걸 아니 이걸 모르니까 이걸 뭐 뉴스타파 기사 안 볼 것 같습니까 기자들이? 보긴 보겠죠. 근데 보죠? 인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알긴 아는 거잖아요. 그거만 빼는 거죠. 네. 알긴 아는 것. 그리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내용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상한 것만 빼죠. 뭐 국정원 보고서를 보고도 뭐 이렇게 판결했다. 이따오 식으로 예를 들면 아주 그냥 프레임을 짜 들어가는 측면이잖아요. 네. 아니 국정원 보고서만 있나요? 라노스 리포트는 안 보이나요? 네,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러니까 판사도 소위 이 검찰에게 불리한 증거나 진술은 다 배제하고 기자도 다 배제하면 네. 누가 싸워야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당하거나 의혹을 당하고 있는 본인 이재명 당대표이든 이화영 전 부지사이든 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반론권을 행사하는 건 매우 명증한 인권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예요. 근데 그 권리를 행사했더니 어떻게 거기다 애완견이라고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야 진짜 썩었구나. 그러니까 진짜 왜 대법원에서 기레기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쓸만하다. 그 악의적이지도 않다. 약간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판결한 이유를 알겠다.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기자들이요. 예. 아니 대법원에서 판결 내렸잖아요. 명예훼손 고발 그랬더니 아니 그 부분과는 약간 니네들이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예. 그렇게 악의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니까 예. 냅둬 이렇게 판결을 냈으면 기레기들이 예. 미안해서라도 기레기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양문석 의원도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예. 아니 대법원 판결이니까요. 저는 양문석 예. 그 국회의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대법원 판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 제가 이거 뭐 가지고 왔는데 대법원에 보면 예. 뭐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말 써도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 얘기 썼어. 예. 그랬더니 양문석은 문제가 많고 또 이걸 막 얘가 갖고 와서 막 동격을 해요. 네. 아니 대법원이 쓸 수 있다라는 단어를 쓴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무슨 뭐 이재명 당대표나 뭐 민주당은
뭐 법치주의를 갖다가 위반한다고 얘기. 나 이런 거 보면 네. 전도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는 인권을 침해해도 합당한 것으로 기자들이 프레임을 짜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인권 수사 지침은요, 인권국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입니다. 왜?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게 되면 인신이 구속될 수 있거든요. 사실이 아닌 내용 가지고. 인신을 구속당하는 건 시민권을 완전히 포기당하는 거, 압살당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근데 기자들이 이런 것 내용 모르고 있다면 제가 할 얘기는 없고요. 알고도 한다면 그건 진짜 네. 기레기죠. 가장 최근에 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가 그 검찰 수사 받으러 나가면서 기자들 앞에 두고 했던 얘기가 굉장히 그렇죠.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실제 이 포토라인 해서야 될 사람이 누구인 것 같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잖아요. 그런 건 이제 기자들한테 관심이 없냐라고 물어봤던 내용은 오히려 뭐랄까 언론에서 언론 전체가 다 칭송한 건 아니지만 유튜브 플랫폼 안에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반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비록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짚고 싶었던 이 핵심도 역시 너무 받아쓰기만 하지 말고 의심은 한 번쯤 해보라 라는 그런 주문으로 저는 읽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도 비윤 반윤 할 것 없이 보수층에 있는 모든 인사는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을 포함해서 모두 다 이재명을 때리는 그림. 이걸 보고 나서 뭔가 좀 갸우뚱해지기도 했습니다. 제 입장은. 그럼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은 검찰의 랩독입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냥 그걸 번역하면 그냥 애완견이에요. 다른 네. 뜻이 아니라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뭐 유승민부터 시작해서 다 전부 다 이준석까지 예.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예를 들면 학문적으로 쓰는 용어를 갖다 쓴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죠 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 용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든 양문석 의원이든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난리가 나서 얘기를 하면서 예. 언론도 거기에 뭐 동조해서 뭐 이재명 당대표의 언론관 매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더군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각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야당, 그러니까 그 언론에게 어떤 표현의 언론의 자유를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기 때문에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정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에 대해서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언론이 그런 어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시민이 언론에게 비판할 수 있는 건 무제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언론도 권력이니까 일종의 따지고 보면. 그럼요. 근데 그 시민, 그러니까 야당 당대표니까 예. 권력은 있겠죠 나름대로. 예. 하지만 이 야당 당대표는 시민이 문제 제기하는 걸 가지고 대언론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단죄할 수 있는 근거가 언론에게 있습니까? 언론이 자기들이 뭔데 언론관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공론의 장에서 판단될 문제인 거예요. 언론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완견 발언 하나 했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건 예. 자기들 스스로가 권력했다라고 증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왜 재판부가 유무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가에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판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성태와 안부수 두 사람인데 예. 김성태도 진술을 번복했고 예. 안부수도 진술을 번복을 했는데 번복하는 과정을 보니까 안부수 딸에게 뭐 오피스텔을 쌍방울 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이화영 그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라고 본인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예. 나중에 쌍방울 관계자가 또 진술한 게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국정원 보고서, 나노스 리포터 예. 모든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재판부가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1심 재판 이후에 네. 소위 기소당한 이재명 당대표가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반론권도 행사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 가지고 언론관이 문제가 있대. 예. 제가 볼 땐 이게 뭐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주 일부. 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익명 관계자 인터뷰가 잠깐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재명 당대표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법치와 헌법
그다음에 사법의 인권수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걸 안 지키면 그것이 누구이건 검찰이 작정만 하면 이렇게 유죄가 난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재밌는 게 재밌다는 표현은 좀 위험합니다만 그 뉴스타파가 보도했었던 신학림 김만배 그 인터뷰 네.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이죠. 네. 이쪽엔 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청구를 한 거죠, 검찰이.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절대 인용하지 마. 인용을 하는 순간 니네들도 똑같은 위치에 처하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친윤, 비윤, 뭐 보수층 정치권 인사들이 뭐 언론한테 잘 보여서 나쁠 거 없고 또 이재명을 비판해서 나쁠 거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뭐 지금 시기적으로 또 대상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전 정부 인사들까지 함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온데간데 없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국민들이 총선 때 민의를 몰아줬던 이슈는 사라지고 또 다른 이슈들이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언론으로 하여금 최대한 많이 도마 위에 올라서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해법은 뭡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떤 해법으로 이 상황에 접근을 해야 되나요? 이게 워낙 익숙한 그림이긴 한데 사법 리스크라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3, 4년째 듣고 있는데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는? 뭐 저는 여기에는 별로 방법이 없다. 전공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공법이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정에서 소위 본인의 무죄를 밝히는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이건 뭐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위증교사 문제랑 그다음에 선거법 문제랑 그다음에 대장동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예. 저는 뭐 대장동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별로 제가 볼 때 의미 없다고 봐요. 뭐 워낙 증인들이 너무 방대가지고 언제 불러가지고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네, 판결 네.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당장 위증교사 문제가 올해 내 1심 판결이 날 거고 네. 선거법도 올해 내에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기소가 된 사안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예. 뭐 그건 제외하더라도 저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야 소위 대단히 힘들겠죠. 한 사람에게 4개의 건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근데 방법은 사법적 문제를 걸어오는 부분으로 사법적 문제를 무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전 다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길이라고 하면 어떤? 예를 들면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예를 들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쪽도 이렇게 프레임 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문제나 김건희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수세에 몰리고 선거에서 패배할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소위 거부권과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신설, 예. 검찰 인사를 통해서 그냥 거의 물량으로 막 쏟아 부어서 프레임을 짜고 사태를 혼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예. 소위 자기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을 또다시 방탄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예, 예. 지금 핵심적인 특검의 핵심의 칼끝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로 자기들도 방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쪽을 방탄하고 있다. 쌍방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고리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연대와 소위 검찰 연대.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연대가 되겠죠. 예. 그냥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은 소위 국민 여론이 소위 특검 연대를 통해서 국정농단 또는 직권남용들을 행사하면서 무고한 장병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대통령실의 행태가 위법한가 아닌가를 판결해 내므로써 예. 대통령실의 반인권적인 상황들을 드러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집단이다라고 예. 규정하게 만드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위 공적인 권한들을 남용하고 있는 대통령 부인 예. 또는 과거의 유죄인 사항들을 소위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들을 행사하면서 무죄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 국정농단일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명품백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 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 여론들을 확보해낼 수 있는 소위 특검 연대를 과감하게 짜야 된다. 예. 저는 그밖에 없다. 민심과 여론밖에 없다. 그 외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좀 그러려면 누구 어느 때보다도 22대 국회는 비상한 각오의 리더십과 정당의 결사 힘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연임론의 문제와 이제 맞습니다. 예. 연동돼 있는 측면이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야, 연임하면 되겠어? 그러면 도덕적으로 물어보면 예. 그걸 왜 해? 이렇게 하겠죠. 독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예. 상황 자체를 정확히 판별했을 때 저는 그것이 뭐 아직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하간 민주당과 특검 연대를 진행하는 이쪽 진영은 매우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무지막지한 정권에 맞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달성됐을 때만이 소위 20대 장병의 소위 이 죽음의 진실 또는 국정을 농단하는 세력들을 막아내서 민주공화국의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힘들을 소위 이 국회뿐만 아니라 예. 현장, 전 현장은 꼭 예를 들면 뭐 시청 앞이나 이런 집회와 시위 현장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네네. 먹고 살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현장에서 좀 더 열심히 이 강고한 연대들을 또는 공감대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네. 저는 이런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 휘둘리잖아요.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둘 다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고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손을 놔버리는 상황. 그게 지금 제가 볼 땐 윤 정권과 국민의힘이 노리고 있는 측면이라면 네. 그것들을 막기 위한 어떤 각고의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는 어떤 정치적 결단과 대국민 설명,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맞는 예. 어떤 더 다른 모습의 22대 국회의원들의 모습들을 보여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지름길 없다. 예. 정도를 걷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수의 전략 월요일 시간이었고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